7월 7일 예정합동 증설노회가 제81회 제1차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역시 이날도 금곡교회에 관련된 안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총신대학 전 총장인 정일홍 목사에 대한 고소건이었습니다.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 측 모 장로가 정일홍 목사를 고소한 것인데요. 이면수 목사도 총신대로 나온 상태에서 사실상 제자가 스승을 면직해달라고 고소한 행국이 됐습니다. 이외 사실 이날도 역시 여러 불법적인 요소들도 있었는데요. 증설노회 임시노회 문제에 대해 바로 보겠습니다. 김만구 목사님, 문경 국장님, 사진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날 그 정일홍 목사와 함께 언론 목사인 박시경 목사에 대한 고소권을 다뤘습니다. 차진태 기자님, 이날 현장에 있었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날 현장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그날 갔다 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분위기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임시노회 그 순서지에 그 헌의안에 보면은 바로 정일홍 목사의 그 처벌에 관한 건이 그 고소건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사실 정일홍 목사는 그 합동 내에서도 또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에 대한 고소건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이면수 목사 측 그 송모 장로시죠? 그분께서 고소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어렴풋이 진작은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정일홍 전 총장이 금곡교회가 현재 지금 분열돼서 두 개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이면수 목사의 반대 측의 예배에 가서 설교를 전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날 임시노회에서 조사위원회나 그 헌의를 받은 그 서기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송모 장로가 그 정일홍 목사나 박시경 목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지금 분란케 하고 있는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죠. 불법 집회에서 설교를 전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고소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좀 그 불쾌하게까지 생각했던 면이 뭐냐면 현재 그 금곡교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양측 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지금 서로의 예배를 지금 그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하게 한쪽의 예배를 불법으로만 몰면서 심지어 그쪽에 가는 행위까지 다 불법 그리고 범죄로까지 모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건 좀 많이 심각하다, 많이 좀 너무 이거는 앞서 나갔다라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정일홍 총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비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 박시경 목사가 노회장 그 허락을 받고 노회가 그 끝난 뒤 노회원들 앞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꼭 간청을 드려야겠기에 간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홍 총장 고소는 고소인 측에서 취하해 주시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없던 것으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총장은 제 부탁으로 한 번 설교를 하셨으니 모든 책임은 제게 있을 뿐 아니라 정 총장은 대외적으로나 우리 노회 입장에서도 이런 문서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책임을 묻고 꼭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금곡교회는 지금이라도 조금만 지혜와 덕을 경한 수습책을 쓰면 그런대로 화합도 아주 불가능하지 않고 노회의 소식을 들으니 차라리 둘로 갈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이 아닌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갈라서더라도 상처를 최소화하도록 보듬어 오래 가면 교인끼리라도 상처도 줄이고 일반 사회에도 파장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금곡교회를 출입한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현명하신 노회원
향한 화합의 마지막 보루 같은 신락 같은 희망도 저희들마저 손을 떼면 사라질 것임은 불을 얻는 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명훈 국장님, 네. 언론 목사와 그 정윤호 목사의 고소를 한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이거는 그 충격적인 일인데요. 금옥교회 성도들이 480명에 달하는 이들은 총유권자들이죠. 총유권자들이 우리도 좀 이렇게 그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 본당에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 이면수 목사 측에서 불허를 하면서 너희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다면 불법 집회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는 불법 집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총유권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11시에 드린다면 우리는 12시에 드릴게요.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묵살을 했어요. 묵살을 하고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하고 예배당을 코로나라는 이유로 폐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서 막상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우리는 따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폐쇄를 하면서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정인호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총유권자들이 우리 설교 좀 해주세요라고 목사님들에게 부탁했는데 가서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함께 해결을 위해서 또 이런 그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목사 측의 그 모 장로님께서 자꾸 이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예에서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쓸데없이 계속 남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 정일흥 총장 같은 경우는 이면수 목사님의 그 스승이에요. 마찬가지로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스승이라고요. 총신대 총장님까지 하셨고 오랫동안 거기서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당시 그 설교회 하시면서 메시지 중에 본인이 교수로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신 사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치리의 대상이 되고 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거를 조사를 한다라는 노예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왜 고소를 했냐? 고소의 진짜 목적을 보셔야 되는 게 이날 분명히 박시경 목사는 말씀하셨어요. 언론 나와서 화해를 위해 간 거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어느 편을 들기 위해 간 게 아니라 화해를 목적으로 간 거다 했는데 그 진짜 목적을 봐야 되는 게 그 송모 장로 쪽 이면수 목사 측에서는 정일훈 총장까지 고소하는 우린 사람이다. 우린 정일훈 총장까지 고소할 수 있다. 아무나 와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그러니까 다음 사람 설교도 못 오고 그 누구도 저쪽 반대 측하고는 절대 그 손을 잡을 수 없도록 사전에 끊겠다는 그런 의지죠. 정작 그런데 그 심각한 그 도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한 듯한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진택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날 그 임시 그 노예죠. 임시 노예를 지켜보면서 가장 좀 그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전에 그 임시 노예에서 이면수 목사의 설교 표절 문제를 그 지금 성도들이 제기를 했고 그 제기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 결과가 이날 나오나 싶어서 이날 여기를 주목해서 봤는데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이면수 목사 직접 만나서 그 면담도 했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되게 그러니까 되게 관심을 끌만했습니다. 이면수 목사 스스로 자기가 인용 표절한 부분이 60-70% 정도 된다 이렇게 밝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나 표절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 후 뭐 주석을 그 다음부터 많이 사용하고 인용을 줄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그 처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걸 노회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뭐 당회장직을 유지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뭐 표절이 결정적 문제라는 처분을 한다면 난 따르겠다 이렇게까지 밝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조사위가 뭐 일단 스스로 인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임신후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아 그동안 그 이면수 목사가 사실 설교 표절 부분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막 그렇게 그 진실을 밝혀라 요구하고 했을 때 전혀 함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사위가 막상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그 뭐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뭐 했구나. 왜냐면 너무 증거가 명백했잖아요, 사실. 네. 그 기존의 그 이면수 목사의 녹취와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그 설교문과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면수 목사가 다른 말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전 조사위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좀 더 조사를 해야겠다고 했거든요. 그 좀 더 조사가 뭐냐면 그 설교 원문과 이면수 목사의 그 설교를 비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 되는 게 지금 조사가 들어간 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원문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원문은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쳐놨어요. 10개의 일은.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그걸 실제 원문을 비교해 보면서 그 이게 진짜 표절이었는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위가 이게 약간 조금은 그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들리는 얘기로는 그 지금 화해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화해를 위해서 이걸 조금 딜레이하나 이런 감도 좀 느끼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담백하게 아주 적극적인 조사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날 그 임신 노예는 그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수집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노예 소집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10장 9조에 노예 소집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조 노예 해집, 노예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해집하고 이것은 정기노예입니다. 정기노예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해서 노예가 소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집장에 보면은 소집을 누가 했는지 장로가 했는지 목사가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통지서에 기록된 것만 처리한다 하는데 통지서에 기록된 거 아닌 게 또 나왔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노예에 배부된 순서지입니다. 이 순서지에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제일 위에 있는 한 가지 외에는 전부 재판권과 치리권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재판권과 관계된 사건은 반드시 고소인 아무개 이름이 나와야 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 누구의 죄 뭐를 고소했다 그래 표시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한 건도 고소인이 누군지 제목이 뭔지 전혀 없이 그냥 고소했습니다. 이런 고소장은 받을 수도 없고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름지기 9건 가운데 2건 외에는 전부 금곡교회와 관계됩니다. 금곡교회는 이미 노회나 총리 재판국이 구성되어 재판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2중 3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날 노회원 가운데에 박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무려 1시간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했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지적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7월 7일 날 취급한 이날 노예 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불법입니다. 왜? 헌법에 의해서 소집이 되지 않고 헌법에 의해서 노회 보고하지 않는데 여러분 다 그날 갔으면 알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안건 절차 보고가 있습니다. 절차 보고 있을 때 절차를 생략하고 합시다 그랬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정치 10장 9조에 있는 대로 각 다른 당의 장로서의 목사서의가 안건을 발의했다. 이것이 명시돼야지 안건이 됩니다. 그치, 성립이 그렇지 않으면 안건 못합니다.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는 중선로의 자체를 징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중서울로의 제81회 제1차 임시노회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다룬 안건에 있어서 먼저 105회 총회 헌의안 확정의 건에 있어 세부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긴급하게 제105회 총회 헌의 청원서라는 문서를 배포했고 모 교회 당회장, 모 목사의 이름으로 게재된 6건의 헌의안이 한꺼번에 청원되었습니다. 이 또한 청원서 양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안건 상정에 있어서도 보통은 무슨 교회 당회장, 누구 목사가 청원한 어떤 건이라고 올라와야 합니다. 다른 노회의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무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안건은 금곡교회 고소의 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소의 건도 반드시 어느 교회 누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지만 이 또한 단지 누구 목사에 대한 고소의 건이라고만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한 결의에 대해 이날 개최된 임시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노회에서는 중서울노회가 아직 총회에서 보고를 안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해명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총회 실행위에서 충신 전 재단이사 자격 회복 소송 취하 불응 시 행정권을 제재하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서울노회 현 노회장이 소송 취하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중서울노회가 임시회를 열고 처리한 안건이 총회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것교회 그 문제 그 관련된 것만 살펴보면 먼저 그 군것교회 그 당의 재판 판결에 대한 그 상속공과에 관련해 그 재판국을 구성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날 근곡교회 관련 올라온 건이 그 근곡교회 그 상소 재판 그 속행의 건인데 그 근곡교회 당회에서 그 저기 13번인가요? 그거를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 상회에 대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그 당사자들은 이미 재판 중이었던 분들이에요.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죄가 있냐 없냐를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그걸 노회가 그거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판국을 꾸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았으면은 이건 우리가 이미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판의 그 결과에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혹은 더 하나 나간다 하면 우리 상회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하회인 당회가 위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자기들이 또다시 그 재판을 열어서 치리한 사건이거든요. 이걸 문제를 삼았어야죠. 왜 너희 당회는 너희 하회는 우리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너네 맘대로 또 치리해서 이 사람들을 자르고 말고 너네가 결정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건을 왜 다시 올라오게 만드냐. 이거를 오히려 문제 삼았어야 됐는데 그걸 또다시 받아들여서 또다시 재판국을 꾸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해명을 하냐면 회기가 바뀌었다. 전 회기에서 80회기에서 지금 81회기로 넘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이치가 안 맞는 게 이날 정기총회가 정기총회가 아니라 정기노회가 아니라 임시노회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기에. 네, 그렇죠. 정기노회 당시에도 아무런 그런 그 회기가 바뀌거나 재판국을 새로 구성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가 지금 현 81회가 되니까 갑자기 그 회기가 바뀌었으니까 재판국을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80회에서 81회기로 바뀐 적이 없어요. 81회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단순히 그 정도의 그 재판하고 있는 사안을 재판국을 새로 꾸리는 문제를 회기가 바뀌었다라고 이거를 이유를 대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행정에서 그 재판권으로 이제 할 것인가에 그 본의에서 처리할 것인가 이제 결정해서 7회로 전환했어요. 그죠?
전환했는데 재판을 개시하고 또 임시노에서 석행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게 그날 뭔가를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다시 재판국을 다시 새롭게 형성한 거잖아. 새롭게 만든 거잖아.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어진데 재판국이 기존 있으며 재판하고 있는 사건을 네. 배제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또 구성해가 같은 사건을 취급하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건 발의된 안이 불법입니다. 이건 발의 못합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그 총회 그 상회에서 이 재판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어져요. 내가 노회원 모 씨를 만나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물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금곡교회는 헌법적 규칙 3조에 있는 대로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그리고 1항에 교인은 교회의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과 소원과 상소와 헌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대로 지금 안 했습니다. 이건 헌법대로 안 해가지고 안건을 내고 헌법대로 안 해가지고 노회를 소집했고 헌법대로 안 해가지고 절차라는 걸 빠졌습니다. 절차 빠져버리면 결국 이 노회 못하는 겁니다. 세상 법에도 절차 미비는 모두 미비다 그럽니다. 국가에서 이거 전부가 엉터리입니다. 이 나라의 행기는. 또 그날 그 보니까요 그한 회원이 그 청소로에 이게 그 보고를 축에서 안 받았다. 그 이유를 좀 여기 목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제는 앞에 나가서 일을 못하고 그날 충격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은 분명히 서기하고 며칠 얘기가 노회장 이름으로 문서가 가면 안 받지만은 서기 이름으로 가면 문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총회 때에 우리 노회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되어진 얘기인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확인되면은 총회장이나 모든 인물들이 징계받아야 됩니다. 금곡계 문제로 7월 9일 총회 하해중재위원회도 열렸지만 사실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점점 갈등은 이제 깊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요. 김만기 목사님, 문병우 국장님, 천지태 기자님 각각 마지막으로 정본 일치 부탁드립니다. 합동이 탈헌법, 탈규칙, 탈총회 결의로 나가고 있는 이 합동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합동에는 절대로 헌법이 있고 총회를 운영하는 규칙이 있고 총회적인 결의입니다. 이 결의를 엄히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데 경히 생각합니다. 문제는 합동 측이 이제라도 두 가지 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째, 신조 12신조 가운데 1조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신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요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 머리를 깨버려야 됩니다. 이걸 깨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강력하게 붙들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방 그 금곡교회 사태와 관련해서 한 화해중재위원회, 난 여기서도 상당히 분명하게 합동 측이 화해중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또 권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일반 세상 법정에서의 화해중재위원회는 재판 전에 화해할 수 있는 사안 같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화해중재위원회에 넘겨서 양측을 불러서 화해를 하게 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강제 화해도 되겠다 싶으면 법적 효력을 갖고 강제 화해를 시켜요. 근데 합동 측 그 화해 조정위원회는 단지 조정을 한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만약에 진정한 화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총회 재판국 화해 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총회 재판국에서 나온 어떤 그 결과와 동일시하는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은 보다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합동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성도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목회자도 있고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총회가 성도들을 외면하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몬다라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회기 총회가 되기 전에 금국교회 사태 등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재판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기를 넘길 게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완결 지어주어서 성도들이 더 이상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끼웃거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총회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하면 특히 장로교의 자랑이라고 하면 전 단연 헌법을 꼽을 겁니다. 한국교회 장로교 헌법은 굉장히 자랑할 만해요. 그 어느 세계 그쵸. 교회에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고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100년이 넘은 역사 동안 수정 보완해온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헌법을 들고도 왜 합동 측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들은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완벽한 헌법을 들고 있는데도요. 문제는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신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 해석을 집어넣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집어넣습니다. 헌법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이 사이법 판결의 권위를 교회법의 판결 권위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기인하는 겁니다.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뒤떨어져서 교회법의 권위가 낮아진 게 아니라 그 적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법의 권위를 깎아먹은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 근곡교회 사태, 중서울로의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합동 측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곡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근곡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법과 원칙, 정말 제대로 된 법과 원칙,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식이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은 저는 근곡교회 사태는 분명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목적과 방향성은 잃어버리고 악만 남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군곡교회의 문제가 이제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군곡교회 분쟁이 하루속히 조금씩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문 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